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지구 전체에서 쓰레기 문제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과연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고 계신데요. 이 사진의 장면은 개발도상국일까요? 선진국일까요? 네, 여기는 선진국입니다. 호주예요. 호주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선진국이기도 하고요, 기술력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의식도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선진국이니까 당연히 돈도 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왜 자기네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저렇게 공장 안에 어마어마하게 쓰레기를 쌓아두고 있는 것일까요? 이 쓰레기 문제는 호주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스페인, 독일, 미국 할 것 없이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세계 여행을 갔다 와서 바로 이런 쓰레기와 관련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책의 내용 일부와 책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 일부를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모든 게 선진적이지는 않구나 라고 느꼈던 것이 바로 쓰레기 분야였습니다. 자, 쓰레기 분야를 제가 직접 이제 맞닥뜨리게 된 계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아이슬란드에 갔을 때 제가 저렇게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기도 했지만 신세를 질 수 없었던 이 날에는 그 도시에서 가장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저희 방에 비어있는 침대에 이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친구였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 밑에 보면 유럽의 중부지방에 있는 아주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딱 보자마자 제가 이 친구의 나이가 30대 초반 정도 됐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 친구랑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가 실제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 20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얼굴에 어떻게 20살이지? 네, 그래서 제 나이를 물어봤어요. 내 나이는 몇 살처럼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너는 23? 그래서 엄청나게 친해졌습니다. 너가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이러면서 이 친구랑 같이 도시도 여행을 하기도 했고요. 이 친구에게 제가 어느 날 카레 라이스를 요리를 해줬습니다. 카레를 요리를 해줬는데 난생 처음 먹어보는 요리라고 하면서 너무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맛있어서 자기도 너무 고마우니까 저에게 그 스파게티를 요리를 해주겠다 이러면서 스파게티를 요리해서 저한테 줬는데, 양 조절에 실패해서 6, 7인분 정도를 저에게 접시로 준 겁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대접받으면 또 다 먹어야 되잖아요, 예의상. 그래서 그걸 꾸역꾸역 먹다가 절반 정도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거 너가 정성스럽게 해준 요리인데 너무 미안하다, 내가 이거 절반 정도 남겼다, 미안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자기가 양조절에, 내가 양조절에 실패한 건데 이걸 어떻게 다 먹으려고 했냐고, 괜찮다고 하면서 그대로 접시를 들더니 쓰레기통으로 가더니 쓰레기통에다가 부어버렸습니다. 제가 식탁에 앉아 있다가 느낌이 조금 이상해서 가서 쓰레기통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빵봉지, 과자봉지, 비닐봉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페트병도 있고, 캔, 뭐 통조림 캔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부어버린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오스트리아는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냐, 어떻게 버리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섞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어떻게 버려? 섞어서 버린대요. 그래? 그러면 아일랜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일랜드는 어떻게 버리냐? 섞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선진국들이 섞어서 버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왠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분리배출을 하잖아요.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이슬란드도 굉장히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친구를 꼬드겨서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같이 가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와는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죠? 종량제 봉투가 일단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분리 배출하라는 표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면도 놀라웠지만
이 내부적 탐구를 해서 봤더니 아이슬란드의 쓰레기가 아이슬란드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컨테이너에 담겨서 저 쓰레기들이 유럽 본토로 넘어가고요. 유럽 본토에서도 결국 어디로 넘어가느냐? 동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여행을 하기 전까지는 동유럽도 유럽이니까 다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다 선진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개발도상국이더라고요. 개발도상국가로 넘어간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세상에, 선진국에도 쓰레기 처리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개발도상국에는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대지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골짜기 같은 데다가 그냥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쓰레기를 거기다 부어 놓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죠? 쓰레기는 물을 따라갑니다. 물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쓰레기들이 물을 따라, 특히나 홍수가 나게 되면 어떡하죠? 모든 쓰레기들을 다 가지고 물이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결국 강을 따라 바다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지중해가요, 그렇게 깨끗한 바다가 아닙니다. 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되는 곳이 지중해뿐만 아니라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대부분의 바다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질에 가면요, 남미에 꾸리치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친환경 생태 도시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명성을 떨치고 있는 친환경 생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 제가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이 사람들이 생태 도시로 굉장히 자기네들이 유명하고 좋은 정책들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좋다. 내가 너희들하고 쓰레기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 라고 해서 이 친구들하고 간 곳이 쓰레기 선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쓰레기들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이쪽에서 선별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리돼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비닐봉지, 과자봉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들어오고요. 결국 이것을 다시 선별해야 되는 몫은 저 뒤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시 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태도시가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쓰레기를 분리선별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원의 재활용을 더 높이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지구 전체에서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대로 분리배출이 되지 않고 그것이 재활용 테크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 땅속으로, 바다로 쓰레기들이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2018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비닐봉지 대란이 일어났었던 상황인데요. 뉴스에 계속해서 보도가 됐는데 당시엔 제가 유럽에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유럽에 있는 쓰레기들도 상당분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이 이유는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입니다. 왜 경제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냐? 우리가 보통 효율을 경제는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제라고 하는 이 효율성,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쓰레기를 각자 처리하는 것보다 중국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중국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을 많이 낮출 수가 있죠. 그리고 훨씬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한 이유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처리하기보다 그거를 차곡차곡 잘 모아서 중국으로 컨테이너에 담아가지고 쓰레기를 보내왔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왜 저거를 중단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2016년에 플라스틱 차이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한 장면입니다. 어린아이가 침출수가 나오는 곳에서 머리 빚을 빚고 있죠. 이 장면이 담겨 있는 이 다큐멘터리가 출품되자마자 중국 사회가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는요,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의 쓰레기들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안에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만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했느냐, 그 구석에다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까지 껴넣기 했던 사실이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사태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재활용 쓰레기만 처리하기도 벅찼는데 여기에 자신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재활용되지 못하는 생쓰레기들까지, 예를 들면 의료 폐기물 같은 거, 주사바늘 같은 거, 어떤 복균자의 이 피부를 뚫고 들어갔을지 모르는 그러한 의료 폐기물 같은 것들이 중국 사회로 들어오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고요. 법률 위반이기도 하고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특히나 환경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중국 입장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중국에서는 중단 조치를 내린 이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1979년 이래로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중국이 다 모든 장벽들이 막혀 있었고 거래가 다 안 됐었고 교류도 하기 어려웠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경제적인 이 제재를 열고 많은 사람들의 교역이나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회가 농촌보다 도시에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79년도부터 지금까지 자그마치 4억 명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도시로 이동하니까요, 굉장히 많은 수요도 폭발하게 되고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도시에서 만들어내는 쓰레기조차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까지 다 처리하기가 굉장히 벅찼던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생쓰레기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 이유,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국이 도시화되면서 중국 내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데 부담이 생겼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큰 이유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쓰레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시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재활용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플라스틱 생산량을 보게 되면요,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은 이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를 해마다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0. 몇 %씩 아주 크게는 못 줄이고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시아 지역, 특히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늘어가고 있느냐? 경제 성장되고 있고 중국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요?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시로.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결국 대량 생산 체계가 계속 확산되고요. 대량 소비가 되고 있고 대량 폐기를 해야 되는데 대량 처리 시설이 같이 늘어가지 못하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플라스틱은 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쓰레기 역시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필리핀에 가봤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인데요. 여긴 마닐라 베이에 있는 바세코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바세코 마을은 전 세계의 이 바다가 쭉 돌다가 쓰레기가요, 바세코 마을을 해마다 덮칩니다. 자기네들이 버린 쓰레기도 아닌데 이 마을이 늘 덮쳐지는 거예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 아이들이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에 늘 침출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놀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환경에 아이들이 처해져 있는 거죠. 필리핀 정부가 나서서 엄청난 쓰레기들을 치운 게 지금 보시는 장면입니다.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요. 환경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 선진국에서 먼저 맞을 확률보다 결국 못 사는 나라로 먼저 덮치게 되는 환경의 불평등이 먼저 그곳에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처리하게 될 것인가, 이 과제를 우리 모두가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2018년 이래로 중국에서 쓰레기 컨테이너를 중지를 시켰고, 그렇다면 그 쓰레기들은 아까 첫 번째 보셨던 사진처럼 호주처럼 각 나라에서 엄청나게 쌓여가는 현상과 동시에 그렇게만 다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어디로 갔느냐? 다른 개발도상국가로 노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선진국들의 쓰레기들은 중국이 아닌 다른 개발도상국가로 갔고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일대의 나라들로 퍼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동유럽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도상 국가들은 쓰레기 처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선진국들은 개발도상 국가로 쓰레기를 보내는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가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치우면 우리나라가 일시적으로 깨끗해지죠. 그러면 그 개발도상국가들은 그 쓰레기를 돈을 일정 부분 받고 쓰레기를 받아서 어떻게 할까요? 개발도상국가들은 자기들도 깨끗해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방법은 뭐가 있죠? 바다로 쓰레기를 버려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으로 쓰레기를 버려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요, 비난할 수 없었어요. 왜? 그 쓰레기는 어디서 온 거죠? 예, 결국 선진국에서 그리고 개발도상국가의 쓰레기들과 섞여서 그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땅속에 묻히면 참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바다로 다 쓰레기들이 버려지는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해양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는 약 400만 톤에서 많게는 1300만 톤까지 예측되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300만 톤은요 1톤 트럭이 1300만 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분량이 해마다 계속 바다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큰일이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위협적 요소입니다.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요 해양 생태계가 떼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우리가 기후위기를 얘기할 때 탄소를 주로 얘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협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쓰레기는 80억 명의 인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위협인데도 우리가 이거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지구 전체에서 70% 정도의 산소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바다 생태계가 죽었다. 인간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플라스틱 생산량이 계속 늘어왔는데요. 지금 현재로 따지면 약 한 100억 톤 이상이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0개가 플라스틱이 생산됐다. 그러면 10개 중에 3개가 사용되고 있고요. 10개 중에 하나가 겨우 재활용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처리됐느냐? 대부분 다 툭이나 땅속에 묻히는 매립으로 됐습니다. 유일하게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저렇게 소각, 10개 중에 하나가 소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지구 자체가 그냥 쓰레기 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고의 발명품이 최악의 발명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50년 남짓 만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한국에 와봤습니다. 한국에 와보니까요 엄청난 쓰레기산, 호주의 모습과는 또 다른 풍경이지만 다른 형태로 쓰레기들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라봉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도 시켜봤습니다. 제주도에 직접 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레기가 함께 오게 되어 있죠. 우리 장례식장 가보게 되면, 한 사람이 가게 되면 전부 다 저렇게 종이 일회용품을 사용합니다. 접시 9개가 쓰여져요. 저거는 아무것도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저렇게 재활용되지 않는 물건들은 더 많이 장례식장에서 사용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배달식품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은 어느새, 제가 어렸을 땐 보리차를 다 끓여 마셨지만 어느새 이렇게 생수에 먹는 것이 익숙해진 상황입니다. 자,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과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아파트 단지는 그나마 이렇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30% 정도의 쓰레기는 결국 재활용 태크로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해서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문제는 주택가예요. 주택가는 대부분 담벼락이나 전봇대 같은 데 갖다 이제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분리배출 시설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대로 된 분리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섞여 가지고 그냥 막 버려지는데 아파트 단지에서의 비율과는 거꾸로예요. 70% 정도가 쓰레기장, 매립되거나 소각장으로 가게 됩니다. 재활용되는 비율은 30% 남짓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쓰레기 대란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지역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지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방식의 우리가 처리 이 상태를 지금 구축해 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또 전 지구를 돌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또 모색해 본 시간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그거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인데요. 비엔나가 수도예요. 근데 그 수도의 랜드마크가 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서울의 랜드마크는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남산타워 같은 걸 겁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랜드마크는 바로 이 건물이에요. 그리고 전 멀리서 이 건물을 봤을 때 궁전 같은 건물이니까 어린이 실내 놀이터인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지구촌장이다 안내해라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 건물이 무려 소각장이었습니다. 소각장이 도시 한가운데 있고요. 저거 랜드마크로 되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죠. 사람들을 인터뷰해 봤습니다. 저 소각장 주변에 상가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주택가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혐오시설이 주택가 옆에 있게 됐는지를 궁금해 가지고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일단 질문을 던졌죠. 이 악취가 안 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음압시설이라는 걸 설치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복도마다. 음압시설이라는 게 뭐냐, 이건 우리가 고깃집 가면 연기 빨아들이는 연통 있잖아요. 그 시설을 복도마다 다 설치를 해둬서 창문을 열어두면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빨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공청소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공청소기처럼 안으로 공기가 빨아들어지니까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악취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해가스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다이옥신 같은 것들, 유럽의 기준이 평균 0.1 나노그램 이상으로 배출을 하게 되면 소각장 멈춰야 돼요. 그런데 0.1 나노그램보다 10분의 1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미 그것들은 다 개발도 끝났고 이미 그것이 상용화돼서 꽤 오랫동안 사람들이 유해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주택가 바로 옆에 소각장이 존재해도 혐오시설이 아닌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주민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혐오시설이 아니라 사랑받는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건물을 이렇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 약 1년에 4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 건물 바로 옆에 환경교육받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환경교육시설로도 이 건물이 활용이 되고 있었고요. 특히나 더 중요한 거, 왜 시민들이 이 건물을 사랑하는가 봤더니 소각장에서는 천도의 열로 계속해서 소각이 됩니다. 소각이 되는 게 뭡니까? 쓰레기죠. 쓰레기의 이 원료는 대부분 다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의 원료는 대부분 뭐예요? 석유죠. 그러니까 이 천도의 불에 계속해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연료가 투입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도의 열이 계속 유지되는데, 그러면서 쓰레기가 처리되면서 이 열이 유지가 되니까 이 열과 난방이 나오고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과 난방, 전기가 생산되면서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사는 6만 가구에 이것이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각장 옆에 살면서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니까 상권도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 시설이라고 그동안 인식해 왔는데 이것을 사랑받는 시설로 바꿔버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사례를 볼까요? 덴마크 코펜하겐. 이 코펜하겐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도시로 전 세계에서 최전방에 있는 도시다 라고 일컬어지고 있고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가서 탄소 중립 정책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정책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외곽에 이러한 시설을 두고 있더라고요. 매연으로 엄청나게 내뿜고 있어서 지구촌장이다 안내해라 해서 또 들어가 봤죠. 속 안에 엘리베이터 타고 저 90m에 달하는 건물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 봐서 저기를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이렇게 스키 소각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실까요? 오른쪽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왼쪽에 주택가도 보이시죠? 이렇게 사람들이 바로 내 집 옆에 소각장이 들어선다고 하니 엄청난 반발이 여기 역시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시민들과 공공에서 이 회사가 같이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점들을 불식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이 또 의미 있게 사랑받는 시설로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서 2년 뒤에 이러한 건물로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가 참여해서 이 건물을 디자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 소각장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오히려 사랑하는 건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다음 나라는 어디냐?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제가 방과 후 청소년들의 스포츠 교육 이것들에 대해서 어느 구청에 방문해서 인터뷰를 했고, 그 구청에 나오니까 바로 앞에 이러한 예쁜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미술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건물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들어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 보니까 이 건물이 소각장이었습니다. 옥상에서는 시민들이, 여기 완전히 오픈된 공간인데요, 엄청 쾌적합니다. 오히려 구청보다 소각장이 훨씬 더 쾌적해요. 옥상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텃밭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 누구든지 여기가 전부 다 공개된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전부 다 유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유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저 모니터에서 몇 톤의 쓰레기가 처리되는지, 그걸 통해서 유해가스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또 전기는 얼마나 생산되는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속일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제 그것을 이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공간을 해놔서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저기에 도시락 사와서 소풍 와가지고 환경 교육도 받고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쓰레기를 태우면서 그 열과 난방, 이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지역 주민, 이쪽에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의 에너지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에 가보면 이 쓰레기 소각장이 혐오 시설이라서 계속 피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공존의 형태로 진화시킨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린 뉴딜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더 충당시키도록 하고, 지금 쓰레기를 어디에 쌓아놓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쓰레기 산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시대에 대량 처리 시설을 늘려서 쓰레기들이 바다로 가지 않고 쓰레기 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공존의 형태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 세 개 소각장의 공통점은 바로 주민들과 함께 공론장, 타협할 수 있는 테이블을 계속 열어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일본의 경우도 10년을 논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민들이 저 소각장을 신뢰하고 믿기까지, 공공을 신뢰하기까지가 1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시도 저는 이러한 사례들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핀란드 마트의 장면인데요. 마트마다 무엇이 설치되어 있냐, 이 플라스틱, 이 보증금이 들어있는 쓰레기를 받는 저렇게 자판기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를 가져가면 돈으로 거슬러 주는 게 뭐가 있죠? 네, 병 종류가 있어요. 맥주병이나 소주병, 100원, 130원 이렇게 붙어 있죠. 네,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저렇게 돈이 붙어 있는 쓰레기가 캔에도 붙어 있고 페트병에도 붙어 있고 유리병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것들을 차곡차곡 잘 모아서 저기다 갖다 버리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수증이 딱 나오는데 그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쓰레기를 잘 버려주세요 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만 딱 붙여 놓으니까 교육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합니다. 우리나라도 돈 붙어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 품목을 좀 더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시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지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저기는 테이크아웃 할 때 다회용 컵을 활용합니다. 3,0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4,000원을 받고 팔아요. 그리고 저 컵에 담아줘요. 그리고 저 컵은 도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컵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은 보증금이 붙어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 아무 카페나 저 커피를 다 마시고 반납을 하게 되면 1,000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 도시에서는 일회용 컵 쓰레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회용 컵 쓰레기가 1년에 연간
한 300억 개 이상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리배출도 안 되고요. 당연히 재활용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6월 달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더 좋은 정책은 바로 애초에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렇게 다회용기로 사회를 빨리 이전시켜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에 가보니까요. 중국에 가보니까 이렇게 그 식당들에서 설거지하는 공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사라지고 있는가를 봤더니 설거지를 대신 대행해주는 비즈니스 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와서 먹고 음식을 담아주고 먹고 나가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놓고 이 그릇만 따로 담아 놓으면 그 설거지 회사에서 그릇을 차곡차곡 수거해 가가지고 위생세척까지 다 해서 다시 갖다 주고, 요런 체계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가고 있는 거죠. 요 체계를 우리가 장례식장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영화관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야구장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각종 마을의 도시의 축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다회용 시스템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 나간다면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곳은 독일의 베를린입니다. 베를린에는요, 이렇게 마트가 있는데요. 이 마트는요, 포장재가 없는 마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용기를 직접 그릇을 들고 가서 거기에서 필요한 자기가 상품을 자기 그릇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콩, 뭐 면, 스파게티면, 뭐 과자, 초콜릿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거를 담아서 무게 기반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포장 비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시중가보다 3분의 2 가격 정도로 내고서는 상품들을 가져옵니다. 오늘날 포장재 쓰레기가 왜 문제가 되느냐? 절반 이상이, 오늘날 버려지는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포장재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트의 모델이 우리나라의 편의점과 마트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알맹상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약 100여 개 이상의 마트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마을별로 곳곳에서 늘어난다면 훨씬 더 많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설명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장 왔다고 저 중국의 어떤 한 시설에서는 저렇게 태극기를 걸어 놓기도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건물은 어딘가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건물입니다. 스마트팜인데요. 1층에는 저렇게 시멘트 구조물로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유리 온실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전자종으로 돌아가요. 저기에서 뭐가 자라고 있느냐? 오이와 토마토가 자라고 있는데 저기 견학을 갔더니 저분께서 설명을 하시는 게 슈퍼 토마토와 슈퍼 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한테 토마토를 하나 먹어보래요. 그래서 토마토를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밑에 비결이 있다라고 하면서 1층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가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를 관제실로 들어갔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1층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시멘트 구조물 안에 바퀴벌레 10억 마리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 10억 마리가 하루에 5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 치웁니다. 이 건물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40억 마리가 하루에 2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 치우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첫 번째, 바퀴벌레가 편식하지 않나요? 바퀴벌레가 마라탕, 신라면 뭐 이런 걸 다 먹을까요? 김치찌개 먹을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퀴벌레에게 아프리카 음식, 유럽 음식, 뭐 아시아 음식, 뭐 쓴맛, 매운맛, 짠맛, 이 단맛 이런 것들 다 섞어 가지고 이렇게도 섞어보고 저렇게도 섞어보고 다 먹여봤대요. 다 잘 먹더래요. 아무것도 기피하지 않더래요. 오케이, 됐다. 이제 바퀴벌레 가두기만 하면 되잖아요. 플라스틱 통 안에도 넣어보고 나무 통 안에도 넣어보고 시간이 지나니까 얘네들이 다 뚫고 나오더래요.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가둘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 유리통 안에 넣어봤는데 유리통을 못 뚫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유리통에서는 얘네가 미끄러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시멘트 구조물 안에 유리벽을 사방팔방 다 이렇게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못 나가는 상황인데 제가 회장님을 인터뷰하다가
두 번째 질문을 던졌죠. 이곳에서는 수백 년 동안 지진이 안 났을 때, 지진이 나지 않는 한 탈출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과제는 뭡니까? 10억 마리의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관건이에요. 왜냐면 쟤네가 하루에 6번 밥을 먹어요. 바퀴벌레가. 그리고 이틀에 한 번 알을 깝니다. 알 하나에서 16마리씩 나와요. 그리고 11달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그대로 지속 가능하려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바퀴벌레 개체수가 많아지면 음식물이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개체수가 줄어들면 음식물이 남아돌게 돼서 저 건물이 무용지물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올라가서도 안 되고 내려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10억 마리 생태계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쭉 유지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알들이 태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알들을 다 밖으로 긁어낸다는 겁니다. 밖으로 긁어내서 그 순간 다 갈아버립니다. 태어나면 안 되니까 다 갈아가지고 저거를 갖다가 2층의 스마트팜에다가 다 퇴비로 뿌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은 최상급의 퇴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도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40억 마리인데. 그러니까 저거를 가지고 닭하고 돼지한테 세계 최고의 질을 자랑하는 이 사료로 또 주게 됩니다. 그러면 슈퍼 돼지와 슈퍼 닭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저걸 하는데 중국에서 저걸 왜 개발을 했느냐?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메탄가스가 나와요. 근데 메탄가스는 에너지원으로서 굉장히 좋은데요. 그냥 공기 중에 흩어질 경우에는 지구 온실 효과를 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 이상 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는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저렇게 포집을 해서 에너지원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도 하고 퇴비와 사료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 바퀴벌레가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퀴벌레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자,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식량 생산을 제대로 된 분배를 하지 못해서 기아 상태에 빠져 있는 지구촌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요, 그래서 식량을 제대로 나누기 위한 그 음식 공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냉장고들을 고쳐가지고 골목마다 저렇게 설치를 해둡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기 싫어진 음식들을 저기다 넣어놓기도 하고 음식 재료들을 저기다 넣어놓기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 냉장고를 열어보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먹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가야 될 재료들이 있으면 가져가서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한다. 그래서 공유 냉장고라고 하고 있고요.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지금 유럽 전역으로 퍼져 있고요. 제가 쓰레기책인 제 책에서 저 공유 냉장고를 소개를 한 이후로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결국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만에서는 저렇게 쓰레기 분리 배출을 어떻게 어디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저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잘 알려주는 브로셔를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에게 늘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단지에 비해 주택가가 분리 배출이 거의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산에서는 바로 이렇게 골목에서 화요일 목요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주민분들과 함께 이렇게 분리 배출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고 이 재활용 정거장 설치를 통해서 쓰레기의 양은 줄이고 분리 배출의 양은 늘리는 이러한 정책들을 굉장히 잘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6가지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발생 억제.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부터 판매하는 것까지를 그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처리하는 단계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생산 단계부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질을 통일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합 재질로 애초에 그렇게 만들게 되면 다음에 재활용할 때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단일 재질로 만들어서 다음에 다시 다른 걸로 만들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야만 재활용이 더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이 세 번째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회용 경제가 아니라 재사용 경제, 다회용 경제로 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굉장히 큰 급선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질 목적으로 플라스틱을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탄생시킬 필요가 없도록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다회용 사회로 빨리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례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일회용을 사용해야 된다면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체계와 토대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각장과 매립장, 물론 매립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그 토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레기를 묻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원순환 혹은 쓰레기를 처리해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고요. 소각장 역시도 우리가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공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량 폐기 시대가 있기 때문에 대량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저 뒤에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결국 쓰레기 산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게 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입니다. 쓰레기 산, 바다인 쓰레기 섬, 이거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소각장과 매립장, 이 6가지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진전된 환경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지구,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6가지 원칙을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경남 시민분들께서, 도민분들께서 함께 이 보폭을 맞춰서 함께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